어떤 느낌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돌아보면 와 있잖아요. 네.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오지 보고 있을 때는 안 와요. 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원하지 않거든요. 음. 그럼 일본은 언제 움직이냐면 모두가 신경 쓰지 않을 때 움직여요. 네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근영 단장님과는 2부에서는 조금 아시아권으로 좀 넘어와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부 말미에 이제 엔캐리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일본 금리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죠. 작년 8월달에 대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있어서 이제 아마 슬기롭게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일본이 절대 연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1도 안 줄 거라고 확신하는데 안 주겠죠. 안 주겠죠. 야 이거 근데 금리 많이 올려야 한 번 갖고 안 될 문제 아닌가 지금이. 굉장히 느리게 올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본이 하는 짓은 항상 똑같다고 봐요. 이게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24년도로 잠깐 돌아갈게요. 작년 3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드디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다. 네. 24년 3월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엔화가 각 초강세를 보였어요. 잠깐. 네. 막상 금리 인상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를 풀었거든요. 음. 그래서 올라왔어요. 플러스 금리. 그래서 금리 있는 세상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금리 인상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 줄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금리가 너무 세게 뛰는 것 같으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국채를 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만하던 네. 애를 이제 혼내주기 위해서 한번 막 혼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혼을 낼 때 이런 거예요. 야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혼냈어요. 근데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죠. 지금 혼내고 있지만 이거 혼내는 거 아니고 아프면 내가 이건 금방 취소할 거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애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리구만 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한 다음에 엔화가 약세를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또 난리가 나냐면 엔화가 그래서 또 160엔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우에다 총재가 그 질문이 있었어요. 작년 그게 제 기억에 작년 4월 말이었어요. 작년 4월 말에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게 지금 물가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율도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우에다가 하는 얘기가 엔화 환율은 물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엔 약세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엔화 약세를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난리가 나요. 그럼 이 금리 인상 같은 거 안 해도 되는구나. 엔화가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또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엔화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잖아요. 문제는 우에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시다 그때 당시 총리가 기시다였어요. 기시다 총리는 그때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가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작년 5월 8일이에요. 어버이날 우에다 총재를 불러요. 그래서 네. 둘이 미팅을 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행은 독립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우에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엔화 약세 문제라서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네. 7월에 금리 인상할 때 이악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딱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우리 일본은 지난 30년간 0.5 위로는 기준금리를 올려본 적이 없다.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냐 했더니 우에다 총재가 이를 악물었잖아요. 물론 가능하다. 지금 일본 경제는 그때와 다르다. 확실한 성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다음 날 엔케리 청산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네. 밑에 이제 우치다라는 부총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래고 끝냈거든요. 네. 그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해요. 그리고 진짜 괜찮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엔 약세를 만들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엔 강세도 부담스럽고. 네.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이 양쪽 사이에서 저울질을 계속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등 떠밀려서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올해로 돌아와봐요. 올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이었어요. 8월 1일이었죠. 8월 1일 날 우에다 총재가 또 무슨 얘기하냐면 엔 약세가 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엔화가 지금 또 약세잖아요. 140엔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또 150엔에 거의 붙었거든요. 네. 엔화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날 미국 재무성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우리는 엔 약세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문제죠. 일단은 물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이시바 또 내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고이즈미하고 지금 다카이치가 들어오려고 와서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물가 안정 대책이에요. 네. 그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엔 약세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N강세로 가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엔 약세 그 일본 자체의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눈치를 많이 주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우리는 위커 달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약한 달러를 원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이 꿀을 빨고 있다. 약세 통화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날 우에다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엔 약세는 물가에 영향 안 준다. 엔 약세를 즐기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무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습한 거고 딱 보름 후에 8월 중순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행은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에 너무 뒤처져 있다. 네. 이게 나는 문제라고 본다. 아니, 미국의 중앙은행도 아니고 미국의 재무부. 재무부잖아요. 행정부가. 재무부에서 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늦어졌다고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그 뒤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이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일본 이런 게 문제래요. 물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니까 단기 금리는 인상하지 않으니까 단기 금리는 낮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가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장기 금리가 뛰잖아요. 이게 미국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10년 금리가 잘 안 내려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했겠죠. 일본 때문에 그런다고. 네. 일본이 밑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계속 위를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일본의 금리를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단기 금리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깨야 그래야 장기 금리가 이렇게 플랫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일본 금리가 내려와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세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눌러주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라.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코멘트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우에다 총재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BOJ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우에다 총재한테 물어봤더니 해외 재무장관이 얘기한 거에 나는 코멘트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네. 근데 anyway 그 이제 베센트 재무장이 코멘트한 9월 달부터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네. 우에다 뭐라고 하냐면 엔약세가 문제라고. 인플레이션 좀 제어해야 될 거. 그리고 이번에 BOJ에서 금융정책위원회 했거든요. 금통이. 예,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뭐 어떤 거 하냐면 FOMC 다음 날이에요. 네. 딱 했는데 일본의 그 위원들 중에 금정위 위원들 중에 2명이 반대표를 던져요. 9표 중에. 예, 그렇죠.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네.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ETF하고 리츠를 갖다가 파는 매각하는 네. 보유한 걸 질적 긴축을 시작해요. 근데 아니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진짜 어마무시한 규모로 사놨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사놨죠. 근데 깜짝 놀랐어. 이거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 이거 같아요. 금리 인상은 할 수 없고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그러면 금리만큼 충격이 크지 않지만 네.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질적 긴축한 것 같아요. 그 질적 긴축하는데 또 이것도 무섭잖아요. 네. 괜히 이거 질적 긴축한다고 시그널 줬다가 주식시장이 무너지거나 N강세 세게 나오거나 일본 성장이 둔화되면 그나마도 관세 위협도 있는데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코멘트하냐면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신중한 이유는 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한테 들으라는 얘기죠. 네. 너네 때문에 그래. 음. 요거 1번. 두 번째는 그리고 ETF하고 지금 리츠 판다고 했는데 다 팔려면 100년 걸려요. 느낌이 뭐냐면 아까 금리 인상한 다음에 큰 문제 아니에요. 만약 금리 올라가면은 우리가 양적 완화해서 눌러줘. 그거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혼내지만 혼내지 않는 거죠. 네네네.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진짜 이 스타일을 못 바꾸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엔약세가 오잖아요. 네. 질적 그렇죠. 긴축을 해도 엔약세가 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엔약세가 더 세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떠밀리죠.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거든요. 일본에서 그거 해요. 이제 저기 총리 선거하거든요. 그럼 이제 총리 선거가 되면 고이즈메가 될지 다카이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본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겠죠. 그렇죠. 물가 안정을 예. 시켜야 되니까. 그럼 10월이나 12월 중에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네. 네, 이제 압박감이 되게 클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12월에 하더라도 10월에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말에 이제 BOJ가 있거든요. 네. 10월 말에 BOJ가 이 시기가 또 오묘해요. 그때 뭐가 있냐면 FOMC가 있어요. 네. 그리고 BOJ도 있고 그때 뭐가 있냐면 APEC이 있어요. 맞아요. 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제 생각에 올해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네네네. FOMC보다 훨씬 중요하죠. 예.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각 국가가 다 모이고 시진핑하고 트럼프도 다 오거든요. 만나겠죠 경제에서.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관세 압력하고 이 통상에 대한 얘기들도 네. 아마 미중 간의 합의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중국은 바닥을 깔고 있죠. 대만의 분리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해라. 지금 뭘 걸었어? 얘네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대만에 지금 우리 칩을 우리 미국에서 8천만 마일 떨어져 있는 대만에서 만들고 있다. 네.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대만에서 우리 미국 쪽으로 좀 가져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뭐라고 다냐면 상무장관이 한 얘기 그대로예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전후해 가지고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정상회담 전에는 아웃라인을 잡고 만나야죠. 서로 아무 실무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렇지. 만날 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금정이도 있어요. 아마 일본이 여기서 엔약세를 마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금리 인상의 시그널, 만약에 10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좀 주지는 않겠는가. 네. 그래서 금리 인상하라거나 시그널을 세게 주거나 이럴 거고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약치겠죠. 아, 뭐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럴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낼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엔화가 얼마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되게 느릴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일본이 예, 바람막이겠지. 매우 느릴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엔 강세가 진행된 게 없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원엔 환율이 얼마였냐면 850원이었어요. 네. 오늘 최근에 엔화가 되게 약하잖아요. 네. 940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940원이 엔화가 그때보다 올라갔다는 걸 못 느껴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시간을 끌고 가요. 네, 네. 그럼 계단으로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마치 어떤 느낌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돌아보면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오지 보고 있을 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시장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N강세다. 지금 N강세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움직이는 거 얼마나 눈여겨 보겠어요. N강세다 하는 순간 엔화가 N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일본은 언제 움직이냐면 모두가 신경 쓰지 않을 때 움직여요. 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일본 은행의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일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일본 저렇게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그 8월 달에 너무 세게 당하고 나니까 엔캐리 청산 공포감 네네. 뭐 이런 건 너무 세게 당하고 나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용인할 것 같은 거야. 아유, 또 작년 같은 건 끔찍해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금리 상황 보니까 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유럽에서 사고치게 생겼네. 프랑스. 프랑스, 독일, 영국, 예. 길트화가 이제 30년 예, 예. 금리가 5%를 넘고, 네네. 예, 프랑스도 이제 가열차게 금리가 오르니까, 근데 얘네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외신 분석은 저는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건 프랑스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8년도에 실시했었던 감세안이요. 그것도 약간 포퓰리즘적인데 그 감세안이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데 프랑스의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 성장률이 약하다는 거는 돈을 벌지 못하는데 빚이 많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높아요. 네. 그럼 성장률을 하고 금리하고 비교했는데 금리가 높으면 네.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도 안 되니까 빚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프랑스는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답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봐라. 재정 취약국으로 분류가 되는 이탈리아하고 금리가 비슷하고 그리스하고는 역전돼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프랑스 끝났어. 음. 그럼 이건 거대한 유럽 재정위기 시즌 2 이런 얘기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공감하고요. 재정 리스크가 프랑스가 되게 크다 공감하는데 그건 공감 못하는 게 유럽 재정위기 시즌 2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유럽 네. 재정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그 얼마나 호됐는지 한 2년 고생했거든요. 네네. 유럽 재정위기 때 잠깐 얘기해드리면 이래요.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스 사태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딱 1년 후에 이게 피그스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피그스가 결국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 피그스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흔드냐면 벨기에를 흔들더라고요. 벨기에하고 오스트리아를 흔들다가 끝에는 프랑스하고 독일까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 위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리스 사태가 유럽 재정위기로 바뀐 건데 그리스의 문제가 전이가 돼요. 트랜스미션이 되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기사 중에 이런 기사 나와요. 지금 프랑스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높아졌대요. 그럼 전이인가요? 아닙니다. 전이가 아니죠.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로화가 그때 당시 유로화가 박살이 돼서 막 나서 유럽이 분열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유로화가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럼 유로가 엄청나게 그때 떨어졌거든요. 유로 약세로. 근데 지금 유로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0원이 1,650원 됐다고. 강세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럽 재정 위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금리가 지금 3.5예요. 네네. 10년 국채 금리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는 7%를 봤어요. 기준금리 그때 지금보다 더 낮았거든요. 네. 근데 7%를 봤어요. 7%가 넘어가면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7%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네. 2011년도에. 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금리 레벨이 좀 다르죠. 마지막 하나. 그럼 재정 취약국보다 얘네가 금리가 높은 건 뭘로 설명하냐? 이 재정 취약국들이 뭐가 이슈가 있냐면 2012년 13년부터 유럽이 양적 완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하면서 국채를 많이 사줬어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 국채 이상으로 뭘 사줬냐면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국채 많이 사줬어요. 그럼 걔네들 금리가 양적 완화를 머금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얘네는 유럽 재정 위기를 겪어봤죠.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 문제 생겼거든요. 그때 양적 완화에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심었었어요. 긴급 양적 완화를 하나 더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요. 2022년도에 그때 그 트러스 내각 난리 났었고 금리 올리면서 유럽 쪽도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탈리아 또 문제 생긴다 이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들은 그 지금 이탈리아 예. 네, 근데 이탈리아 이제 총리. 그때 이탈리아 당시에 총리.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럽에서 라가르드가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길 때 혹여라도 유로존 국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해서 TPI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요. 네. 그게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예요. 뭐냐면 전이가 되는 거를 제어하기 위한 막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게 트랜스미션이 전이 제한 도구가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국채 사주는 거예요. 취약국의 국채. 그래서 이번에 ECB 중앙은행 그 회의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라가르드한테. 요번에 혹시 TPI 생각하시냐고. 그 TPI 생각하시냐는 얘기가 뭐냐면 프랑스 지금 불안하니까 TPI로 프랑스 국채 매입하실 겁니까? 이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아직 그 단계 아니다. 우리는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직 그 칼을 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많이 있다. 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번 겪어봤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큰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건 안 하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30년 전 얼마 전에 저희 30년 전에 살던 동네에 갔었거든요. 중학교 때 살던. 네네. 근데 중학교 때 이 A길하고 B길이 있어요. 지하철역 가는데 A길로 갔다 깡패 만나가지고 흠뻑 두드려 맞고 돈 뺏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A로 안 가고 B로 갔어요. 네. 제가 30년 만에 갔잖아요. 네. 지금도 A길을 안 가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그거잖아요. 쟤는 A길로 갔다 돈 뺏겼으니까 또 A길로 갈 거야. 네. 그래서 또 망할 거야. 이거 하고. 네. 이자 돈 뺏으신 분은 이자 붙여가지고 복리로 붙여가지고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좀 과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재정 위기까지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대신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 유럽 재정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결국에는 프랑스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금리의 부담감, 물가의 부담감, 그 다음에 재정의 부담감 이런 것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제 총리가 새로 된 다음에는 지금 새로 이제 참의원 선거 끝나고 돈 푼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소비세 인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본 장기 금리도 뛰었고 네. 그리고 미국도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문제고 지금 프랑스도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 유럽 재정 위기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재정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 국채 시장,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네네. 부채에 대한 그 재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지고 네. 그래서 결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하고도 또 맞물려 그러니까. 있겠죠. 골드하고도. 예,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종이화폐 가치가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우려들을 이제 금 가격이 이제 투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심지어 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그 깜짝 놀랐던 뉴스는 펀드의 아버지 격인 우리 뱅가드 펀드에서 코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와 이게 웬일이냐. 이제 뭐 제가 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재정 리스크에 대해서 요걸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런 움직임들이 금융시장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 네. 통화가 흔들려 버리니 예전처럼 딱딱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그래서 너무 과열 오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아니 이런 교과서적인 처방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펼쳐지지 않는다. 예. 예.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요거 부분은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만나고 있다고 봐요. 양극화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세계화의 붕괴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굉장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많이 딸려가는 느낌들이 나요. 네. 올해 초만 해도 달러가 너무 센데 네. 달러 약세 강세가 마냥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는 말이 되는 소리냐 트럼프는 달러 강세다 이랬는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달러가 확 빠졌잖아요. 네네. 그때 다들 분위기가 뭐냐면 플라자비 시즌 2다. 음. 트럼프는 달러 약세다. 음. 그런데 지금 또 달러가 세지니까 지금 또 이제 달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한쪽 방향으로 뭔가 움직임이 세게 나타나면 이 네. 변동성이 클 때도 이게 훅훅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 방향으로 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이 TV와 같은 전문가 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균형을 잡아서 투자하는 네. 제가 곽도기 TV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균형을 잘 잡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 몇십 배 먹고 싶어 이런 것들보다도 결국에는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네.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들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그런 조언 다시 드리고 봅니다. 네. 균형 감각에 있어서는 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5년 단장님이 뭐 최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도 워낙 다양한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나도 꼭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수혜를 좀 받아보고 싶다면 한번 내가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오근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 투자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